자, 일본 막부 정권, 제가 편집하다가 막부 정권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부 정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회고사 시험 범위에서 고대 일본사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처음 일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의 최초의 정권은 야마토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아스카 시대, 그리고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을 거예요. 여기는 2회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마지막 헤이안 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영주예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라고 하죠. 칼든 사무라이들. 이 사무라이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 땅을 지키던 이러한 시대가 이제 헤이안 시대 이제 말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무사 사무라이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무사 사무라이가 등장하면서 막부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막부 무사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대 신화부터 해가지고 천황이란 존재가 있죠. 일본의 최고 권력자. 지금도 천황은 존재하죠. 물론 우리 아베 총리로 유명하지만 총리에 비해서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총리가 권한을 갖지만 천황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힘이 천황이 계속 셌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얘한테 밀립니다. 천황은 존재하지만 쇼군, 장군이라고 한자로 쓰고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쇼군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천황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허수아비예요.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은 이 장군, 쇼군이라 불린 이 사무라이, 대빵 사무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별로 표기했어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이러한 시대를 막부 정권,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막부는 이 장군이 위치한 이 공간 있죠. 여기를 막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막부가 어느 도시에 있었느냐? 가마쿠라에 있으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있으면 무로마치 막부, 에도에 있으면 에도 막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막부가 총 3번 있었습니다. 요 에도,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데, 에도는 현재 지금의 도쿄라고 보면 돼요. 일본의 수도 도쿄.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 앞에 막부 소개도 해줄게요. 처음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첫 막부예요. 처음으로 막부가 권한을 잡고 천황은 있지만 실권을 잡은 이런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데, 특징은 몽골과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몽골 원나라로 이름 바꾸지만 전 세계 2번째로 땅 많이 차지한 나라잖아요. 다 차지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부마국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간접 통치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말을 키웁니다. 제주도에 지금 말이 많은 이유는 여기서 몽골 애들이 말을 키웠기 때문이야. 말을 키워서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일본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 만들고 말 키워서 크게 2차례에 걸쳐서 쳐들어갑니다. 일본을 쳐들어가는데, 이때 일본에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성 쌓고 막 일본 애들 막 긴장하고 난리가 나. 막 여의봉 늘렸다 줄였다 하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린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긴장탑니다. 이때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인데, 일본에 맞서서 성벽 쌓고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최강이라는 이 몽골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어? 근데 운이 일본 진짜 좋은 게, 이때 쳐들어갈 때마다 2번 쳐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때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2번의 원정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태풍을 신께서 불어준 바람이다 해가지고 신풍이란 표현 쓰고 자기들이 신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신이 불어준 바람, 신풍, 이거를 일본어로 가미카제라고 합니다. 역사 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가미카제 특공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군 군함을 향해서 자살 특공대 비행기 조직하죠. 그때 특공대 이름이 가미카제 특공대인데, 한자로 신풍, 그 유래가 이 가마쿠라 막부 때 몽골로 맞서 싸웠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앞에 물결이 세서 그렇지 바닷속 들어가면은 이때 잠긴 수많은 군함들, 보물들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건너오면 선생님이 1000만 원 줄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이 정도 알면 돼요.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하고 친했습니다. 여기 명나라 들어섰을 때 명나라하고 조공무역을 실시했습니다. 명나라하고 일본이 형님 선물 갖다 바치면 또 답례품 주고 이런 식으로 무역을 했는데, 이것을 조공무역.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는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근데 전국시대는 좀 알아둬야 되죠. 전국시대. 일본은 불쌍한 게 섬이야. 우리 중국사 할 때 춘추 전국시대 배웠죠. 전국시대 하면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엄청 싸우는 건데,
이 전국시대, 일본 애들은 이 섬나라 안에서 지들끼리 한 100년 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전국시대인데, 이걸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하고 이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오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장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담이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 활약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충무공 이순신, 영웅이죠.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 이걸 영화로 담아서 우리 한국계 영화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잖아요. 명량. 곧 있으면 2 개봉하죠. 한산은 한산도 대첩, 엄청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을 묘사한 것이 2탄 한산, 3탄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서, 일본의 적탄에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이 마지막 전투. 이 마지막 전투가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죽습니다. 죽어서 후퇴를 명령하죠.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쪽발의 새끼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와서 마지막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잖아. 총 딱 맞고 막 그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는데 난 구라 같아. 맞았는데 졸라 아플 거냐. 졸라 아파 해가지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라면은 위생병 보고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되게 영화틱하잖아. 그래서 이 영화틱한 걸 담은 게 명량이 아니고 한산도 아니고 노량대첩이에요. 노량대첩. 그래서 노량이라는 영화가 제목은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곧 나올 거라는 거. 지금 소방대표 훈련이라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이 바뀝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서 이렇게 수그리고 참고 있었던, 기회만 엿보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열린 막부가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가 일본의 마지막 막부고, 우리 교과서에도 분량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산킨코 타이제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에도, 도쿄로 각 지방에 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무사들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나 봐. 또 언제 반란이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자식들 있죠. 이 자식들을 인질로 에도에 와서 살게 하고, 심지어 이 귀족들조차도 수시로 이 에도에 와서 일정 부분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산킨코 타이제도, 지방의 귀족, 전문 용어로는 다이묘라고 합니다. 지방의 귀족. 이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을 에도에 와서 살게 인질로 잡고 있거나, 또 지방의 다이묘들이 주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에도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돈을 쓰겠죠. 경제력이 떨어져.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겠죠. 힘도 빠져. 그래서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빠지고, 한마디로 에도에 와서 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다이묘들의 힘을 죽이고자 하고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산킨코 타이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나 쌤 교재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긴 행렬. 근데 얘네들 가면서 돈 쓸 거 아니야. 돈 쓰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에도 막부 시대 때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 상인과 수공업자들, 상인들, 상공업자들. 그들의 문화를 쪼니 문화라고 해요. 상인들의 어떤 돈을 많이 확보해서 그들이 누리는 문화. 생각해봐. 돈 많으면, 돈이 없으면 돈 벌기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돈 좀 벌고 배 좀 부르면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문화를 누리잖아. 그래서 이 에도 막부 때 발달한 상공업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 상인들의 문화를 쪼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쪼닌 문화의 대표적으로 우키요에, 채스파나 우키요에, 그래서 후지산 나와 있는 그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부키, 일본의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키, 춤과 노래, 연극 이런 요소가 들어있죠. 우키요의 가부키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쪼닌 문화의 대표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학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들어봤나요? 나가사키? 나가사키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나요? 선생님 역사적으로 3가지가 기억나요. 나가사키 짬뽕, 졸라 맛있죠. 두 번째, 나가사키 원자폭탄. 일본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2차 대전 중에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하죠. 그래서 그 나가사키. 근데 이 에도 막부 시대의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가 섬을 하나 짓습니다. 이 섬을
데이지마라고 해요. 섬을 짓는다라는 게 인공섬이야. 인위적으로 섬을 조성을 해. 그리고 여기에다 이게 국기를 꽂고, 이 국기는 네덜란드 국기예요. 네덜란드인들이 여기 와서 일본 애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국기가 꽂혀 있는 데이지마라는 인공섬을 통해서 서양 학문이 들어옵니다. 서양 학문. 그래서 이것을 난학이라고 해요. 여기 난자 있죠? 난이 뭘 뜻하냐면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한자로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거, 이것을 난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난학.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인 서양 학문을 익히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이것을 난학이라고 해요. 원래는 네덜란드 전에 우리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이 있었어요. 원래 포르투갈이 일본하고 친했어. 네덜란드 전에. 그래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이라 그러죠. 조총 수입해서 개조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 우리나라가 밀렸던 이유가 처음에 이 포르투갈에서 가져온 조총이 일본에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잖아요. 하지만 포르투갈이 왜 일본하고 사이가 멀어졌냐면 일본 애들은 이 서양 애들이 와서 이 크리스트교 전파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야, 포르투갈, 너 호날두 내가 좋아하지만 너네들 크리스트교 전파하면 안 돼. 그랬는데 포르투갈이 이 미련을 못 버렸나 봐.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기분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막 크리스트교를 막 퍼뜨리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포르투갈은 꺼지세요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대신 들어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공부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런다? 난학이라고 합니다. 자, 나가사키. 일본이 원자폭탄 맞은 곳인데 원래 일본은 운이 졸라 좋은 나라 같아. 원자폭탄 2방 맞고 그지가 됐거든. 완전히 그지가 돼가지고 그냥 회복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몇 년 만에 회복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바로 옆에 나라에서 폭탄, 총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3년 동안 막 24시간 계속 돌린단 말이야. 일본이 급성장하고 지금처럼 경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되는데 곧 따라잡을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때 폐허가 돼버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 부러워할 필요 없었어. 여기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베트남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군대도 보내고 뭐 건설업자들도 보내고 뭐 물자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박정희 정권 때. 그래서 너네 나라 전쟁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만 다른 나라 지금 떼돌 보고 있는 회사나 나라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나가사키, 데이지마, 난학. 자, 조선통신사.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고 우리 조선에 카톡 보냈어요. 카톡.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 히데요시 요 개새끼가 조선 침공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얘랑 달라요. 나는 I love you,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되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요청해와요. 일본에 사신 좀 보내주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한테 이렇게 사신 보내서 나의 권위 좀 세워주세요. 자, 이것을 조선통신사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요청하게 됐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에도 막부에서 조선통신사를 요청한 이유 첫 번째, 일본 막부 정권의 실권자 쇼군의 권위를 위해서 선진국 조선에서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 이제 이런 거예요. 권위. 근데 우리나라도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선진 문화를 뭐 전달해준 목적도 있었고, 일본에 있던 또 선진 문화를 또 받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이 염탐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 새끼들이 또 언제 우리 침공할지 모르잖아. 또 제2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염탐하는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갔는데, 여기 대마도를 거쳐 이렇게 가는데 각 도시마다 거칠 거 아니에요. 길게는 1년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각 도시 갈 때마다 그 도시에 1년 예산이 있죠. 1년치 그 도시를 위해 써야 될 예산을 몰빵했대요. 그리고 극빈 대접을 해줬대요. 막. 심지어는 조선통신사 갈 때 따라갔던 노비, 짐꾼 있잖아. 걔네들한테도 막 사인 받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의 어떤 원조 한류가 조선통신사. 그래서 얘는 그래도 양심 있는 게 사과하고 요청했어. 뭐 여담이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 막부에 우리가 사람을 보냈어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 포로들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 스님이야. 스님이고 사명대사라는 사람이에요. 사명대사.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포로들 데리고 오죠. 이걸로 유명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도 일으켰었고.
참고로 이 삼형대사의 비석이 우리 대천중학교에 있습니다. 1, 2, 3반에 얘기해줬는데 뒷반, 이 삼형대사 비석이 우리 보령 대천중학교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더 좋고 선생님이 먹을 거 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막부 쇼군, 권력자가 권력을 잡은 시기, 이렇게 시기가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반도 얘기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일본 막부 시절 때 3대 대표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1대장이 오다 노부나가, 2대장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3대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영웅인데 서로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달랐대. 오다 노부나가는 불같은 성격이야. 저돌적이야. 포크레인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꾀가 많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심이 강하대.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보면, 또 일본에 관해서 잘 알려진 책을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새, 버드 있죠, 버드, 새 울리기 게임을 했대. 시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다 나온다 그러죠. 오다 노부나가는 이 새를 울리기 위해서 워낙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친다는 거야. 우레시 개새끼야 해가지고, 걔가 아니죠, 새새끼야 해가지고 싸대기를 치면서 새를 울리는 스타일이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새를 울리기 위해서 꾀를 부린대. 울어주세요, 울어주세요 해가지고 꾀를 부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할까요? 울 때까지 기다린대. 울어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울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래.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한테 머리는 숙였지만 나중에 권력을 잡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일본의 새 영웅. 시간상 다 얘기 못 해주지만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책 이름이에요. 일본을 정확히 파악한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일본을 연구했는데 일본인의 습성을 그대로 잘 반영한 베스트셀러예요. 스테디셀러고. 일본의 습성이 강한 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는데 약한 자들은 잔인할 정도로 짓밟는 그러한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죠. 그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요 전문 용어도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일본, 이런 일본의 습성을 잘 파악한 요 책, 땡땡과 땡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 이름 맞춘 사람 댓글 좀 써주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근사한 상을 줄게요. 자, 짧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1시간 다 갔네. 자, 일본사 막부 공부를 떠나서 재밌어요. 이거 알고 일본 이해하면. 시간상 많은 소개 못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중학교 때 알고 졸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